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2025년 6월 20일 금요일 166회 첫 번째 순서입니다. 제임 PD 조은재입니다. 에디터 조국인입니다.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있어서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강원일보에서 이렇게 기사를 냈는데요. 수도권 시대 표방하는 원주, 심리적 거리감 줄이는 게 관건이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심리적 거리가 네. 진정한 수도권 시대에 편입되려면은 거리감까지 좁혀야 된다. 맞아요. 이게 강원일보가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했대요. 근데 이게 강원특별자치도 수도권 생활권 심리적 거리 인식 조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원주에서 서울, 이제 청량리까지 이동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이제 묻는 질문에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1%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10명 중 4명. 이제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게 실제로는 한 50분 대 끊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청량리에서 이제 원주까지 한다고 치면. 제가 최근에 기차를 탔는데 한 48분 이 정도 걸리더라고요. 빠르면 진짜 40분 대도 끊는단 말이죠. KTX 그 가장 빠른 걸로 타면은 지금 보면은 그러면은 거의 한 3배? 그쵸. 4,32 하면은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더 멀리 느끼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거리감을. 아니 그리고 심지어 2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그 비율도 25.8%라고 해요. 4명 중 1명 2시간 이상이다. 이거는 뭐 거의 아니 먼 줄 얼마나 멀리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다 강원도는 어쨌든 2시간 이상 걸리는 거 아니냐. 다 태백산맥 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강원도 원주 강원도는 뭐 한시간 걸리겠네. 2시간 뭐 3시간 걸리겠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그래도 뭐 강릉보단 조금 덜할 테니까 한 2시간 걸리지 않겠어? 뭐 이렇게 응답한 아니 그런 감각도 없다니까. 그냥 강원은 똑같이 생각한다니까. 강원도면 일단 2시간 넘는다. 강릉이든 원주든 그 섬세한 구분을 뭐 하겠습니까? 이 서울 놈들이 똑같이 생각하지. 그저 수도권 밖은 다 지방이라고 퉁을 치는데 그런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잘 이게 전 여전하구나라고 느꼈던 게 이게 제가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신입생 때 그 2009년 공부학번 맞아요. 근데 OT 때 이제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서 온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강원도 원주에서 온 뭐 조욱인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대학이 용인에 있었죠. 경기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주변 반응들이 고생했네. 아주 멀리서 왔다. 용인까지 어떻게 왔어? 그 먼 곳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반응은 거의 뭐 전날 내려와서 자고 OT에 참여한 사람을 보는 듯한 그런 인식이었어요. 어디 뭐죠? 해남에서 올라온 시골 청년처럼. 그러니까 뭐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아니 솔직히 말해서 서울 어디 저 북서쪽 막 마포나 이런 데서 온 거와 비슷할 수도 있고 시간을. 그쵸. 아니 하다못해 수원에서 이제 그냥 버스 타고 온 친구들과 거의 비슷하게 걸렸어요. 1시간 반 2시간 안쪽이니까. 원주 이웃 도시인데 용인에.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네. 않다. 그저 강원도 원주면은 저쪽 땅끝 마을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2009년 10년도 더 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수도권의 그냥 인식은 똑같다.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것들을 이 기사를 통해서 좀 느끼게 됐고 아니 근데 이 기사의 야마가 그래서 원주가 노력해야 한다는 거야. 맞아요. 결국에는 원주가 철도 뭐 GTX라든지 복선 전철 이런 걸 더 강화해가지고 수도권 사람들이 더 가깝게 느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수도권 놈들이 인식을 바꿔야지. 교육을 철저히 해야지. 이게 다 똑같은 게 아니다. 지방이라고. 그러니까 원주도 가깝다. 그걸 인식을 시켜야 되는 거지. 그걸 더 알려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왜 우리가 노력해야 되냐고. 수도권 놈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지역 뉴스도 열심히 보고 왜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 거야 이거. 아니 근데 에라이? 왜 여기 이 기사에서 조금 더 약간 전 긁혔던 부분이 뭐요? 수도권 생활권 인식
항목에서도 여기 그 항목이라는 부분에서 경기 지역 도시 요걸 포함하고 이런 춘천과 충북 천안도 이게 그 포함이 돼 있나 봐요. 인식에 있어서. 조사를 할 때. 네. 근데 원주만 빠졌다를 이 기사에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네. 무슨 말? 그러니까 수도권 생활권 인식이란 조사를 했을 때 네. 사람들이 원주는 선택을 안 했다. 네. 그 말인 거예요. 조사. 그러니까 춘천과 결과에서? 충북 천안도 있기는 했었는데 춘천과 충북 천안은 수도권이라고 응답을 했는데 네. 원주는 수도권이 아닌 것 같다. 원주는 염두도 뭐 두지 않았다. 거의 강릉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경춘선이 다니니까 이제 춘천 네. 수도권 같은데 원주 뭐 있냐? KTX가 아무리 다니더라도 수도권 아닌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주가 더 알려야 된다 뭐 이런 걸 아니 근데 강조하고 있는 우리가 것 같은데. 천안보다는 가깝지 않나 서울에서? 그니까요. 근데 여기는 지하철 다니까 역시 지하철 다니면은 수도권이라고 생각하는 그 경향이 있는 기준이 것 좀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도 그냥 빨리 뚫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수도권 전철도 뚫고 이게 뭐든 다 그리고 뚫고. 우리가 노력해야 돼? 모르겠다. 아니 근데 확실히 이게 지역에서 그런 거리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한다라고 느껴졌던 게 근데 그것도 사실은 거의 그 기차역 위주로 많이 홍보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그 기차 타고 다녀왔을 때 원주는 없었는데 다른 지역들 어디 충북 쪽의 도시였던 것 같은데 거기도 이제 뭐 기차 타면은 몇 분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수도권에서 수도권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린다 그런 거 강조하는 걸 보면서 이건 뭐 결국 지역에 그렇게 계속 홍보를 해야만 하는 일인가. 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옛날에 뭐 좀 항상 무슨 뭐 면적 기준으로 여의도를 된 경우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여의도의 몇 네. 배다 그런 것도 서울 중심적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종속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 다 수도권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네, 서울에서 네. 얼마 걸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알아주십시오 여러분들 제발. 거리감을 그렇게 좀 넓게 보지 마시고 좁혀주십시오. 이렇게 읍소를 해야 되는 어떤 현실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것 네. 같습니다. 지역 언론조차도 어쨌든 걱정을 하고 있네요. 몰라요, 모래서 하는. 그렇죠. 아마 뭐 저희 청취하시는 분들도 그런 경험이 한 번씩은 좀 있지 이 않을까. 서울 놈들한테 당한 경험, 네. 황당했던 경험. 아우 너 오려면 한참 걸리는 거 아니야? 그래놓고 만나는 장소는 수도권이야. 그러니까. 한 번도 지방으로 안 와. 그런 분들도 많죠.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저희 원주하는 척에 마음껏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주하는 척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고 있어요. 네네. 마음껏 보내주세요.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아요.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다 괜찮습니다. 이야기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 유튜브는 왼쪽 화면에 QR 코드로 나가고 있는데요. 팟캐스트는 에피소드 설명을 참고하면 됩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원주하는 척 항상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는 오른쪽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찍어 자동이체 후원을 신청하거나 계좌를 통해 자유 구독료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는 에피소드 설명을 참고해 주세요.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166회 1부는 한 주간 주요 이슈를 논평하는 원주통신과 과거의 이슈를 오늘 시각에서 풀어보는 나는 오늘 어제의 원주와 만난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네, 원주통신 첫 번째 소식 오랜만에 원광수 시장님 소식입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인 것 같지? 진짜? 그러니까요. 재밌어요. 근데 지금 들리는 이슈가 선거가 다가와서일까요? 원광수 시장이 연일 소통 행보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동시장실을 이제 운영하겠다. 그러니까요. 밝혔습니다. 시장이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서 지역 수건 사업, 민원 등 현안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겠다는 취지라고 하는데 지난 13일에 태장 이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같은 공공시설을 순차적으로 방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 이제 행정복지센터 이제 순방하는 거는 예전에도 한번 하지 않았었나요? 근데 그거는 네. 이제 연초에만 하니까 매년 연초에 하는데 네네. 중간 중간에도 이제 하겠다. 이유가 있겠죠. 굳이 지금 그쵸? 선거 1년 앞두고 네. 굳이 지금 중간에 연초 순방 다 하셨는데 찾아가서 오셔라 하는 게 주민들 갑자기 이동시장실이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또 붙이면서 소통을 엄청 네.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 이어서 지난 16일에는 심야버스에 동행하셨어요. 그러면서 대학생, 중고등학생 목소리를 경청했다고 표현했는데 밤 10시 30분부터 자정까지 30번 버스를 타고 무실동 베스파타운부터 연세대 미래 캠퍼스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애환, 소중한
대한 의견, 시내버스 운행 불편 등을 직접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원광수 시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실현해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뭐 할 말이 없네요. 네. 그러니까 뭐 녹음기를 튼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 불통 행정의 대명사 원광수 시장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네네. 정작 소통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그야말로 입국 탓을 하면서 이악 물고 외면하는 중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대표적으로 최근에 불거진 최측근 비리 의혹에는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원광수 원주시장 전 비서실장 김모 씨가 시장 업무 추진비를 제멋대로 사용하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최근 경찰이 결론을 내렸어요. 네네. 그동안 원광수 시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두고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그렇죠. 평일과 주말 지역을 가리지 않는 광폭 행보가 이어졌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갑자기 주말 네. 아침에 홍천에서 무슨 기자 간담회를 열기도 하고 패배까지 순식간에 네. 주파를 하기도 이렇게 하고. 쉬지 않고 네. 일을 한 것이 말이 되느냐 그때도 의아했었는데 게다가 이제 지출하겠다고 올린 품위서와 실제 집행 내역이 일치하지 않고 업추비 내역과 관용차 사용 일지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이런 발표도 했었습니다. 노조 간부 1명을 포함해 4명이 만난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 업추비 품위서를 보니까 시정 홍보실 직원 경력 간담회 명목으로 15명이 참석해 사용한 것으로 기재했더라. 네네. 이거 딱 걸렸다. 우리 노조랑 만난 자리였는데 무슨 시정 홍보실 직원 경력 간담회냐. 이것부터 보면 이상하다. 맞아. 내용이 안 맞다거나. 그럼 네. 다른 업추비 사용 내역도 의심스러운 거 아니냐. 그래서 시장 업추비 부정 유용 의혹을 작년 10월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제 경찰도 수사에 나서서 1년 동안 이 수사를 이어왔었는데요. 결국 원광수 시장 최측근의 비위 사실을 경찰은 어쨌든 밝혀냈습니다. 네네. 아직 이게 결론이 확정이 된 건 그렇죠. 아니죠. 경찰은 네. 어쨌든 비위가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김 전 실장은 있지도 않은 직원 경력 간담회 명목으로 한정식 집에서 수십만 원을 결제하거나 시장에 별다른 일정이 없는 주말에 사람들을 만나 카페, 식당 등에서 업추비를 썼다고 해요. 그래놓고 마치 원광수 시장이 쓴 것처럼 허위로 지출 품위서 등 공문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2023년 2월부터 작년 2월까지 1년 동안 경찰이 확인한 것만 40여 건, 금액으로는 수백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참, 이 시민의 세금을 혈세라고 표현하면서. 그러니까요. 알고 보면 등잔 밑에서 이렇게 줄줄 세고 있었다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최측근이 네. 이런 짓을 벌이고 있었다. 경찰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여러분. 네. 경찰은 김 전 실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참고로 김 전 실장은 원주천 하수관로 공사에서 자신의 친척업체가 하청을 받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 이 원주천 게이트 사건이죠. 네네. 이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다. 이제 하나둘씩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넘어가고 네. 있습니다. 원 시장 최측근 비리 의혹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런데 이렇게 대대적인 최측근 비리 의혹이 터지고 있음에도 원광수 시정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다. 최측근이 비위를 저지르는 동안 원 시장은 아무것도 몰랐습니까? 이렇게 바로 등잔 밑에서 그러니까요. 업추비를 줄줄 써대고 네. 있는데 그거 몰랐다? 이 원 시장 책임인데 다? 경찰에는 그렇게 진술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몰랐습니다. 정말 설마 정말 어두웠습니다. 내 비서가 이럴 줄이야. 나는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책임을 피할 순 없죠. 집권 초기부터 김 전 실장을 곁에 두었습니다. 아주 중용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숱한 비위 의혹에도 자리를 지키게 한 건 바로 원 시장입니다. 오히려 업추비 의혹을 보도한 원주 MBC를 상대로 시장의 정당한 업추비를 마치 부정하게 쓴 것처럼 보도했다면서 정정 보도와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하면은 뭐 한번 감사를 해보든지 뭐 이렇게 맞아요. 들여다보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야 이거 허위 사실 보도한 거 아니야? 이거 정정 보도해 손해배상해 이래가지고 재판부터 걸고 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언론에서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오히려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그쵸. 그 기회를 걷어차 버린 게 원광수 시장이었습니다. 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MBC 상대로 패소도 했죠. 법원에서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 이게 맞아요. 신빙성 네. 있는 것 같다. 이런 취지의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연전연패했었죠.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 법정 비용으로 시민 세금 수천만 원을 낭비했고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소통 행보를 꿈꾼다면은
원광수 시장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어떻게 보면 네. 이거 우리 시민 세금을 낭비한 꼴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소송이나 걸면서 무슨 소통 타령을 하느냐, 좀 웃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작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입국 탓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뭐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그러니까. 실천하겠다고. 그러니까 자기 듣기 좋은 소리만 듣겠다는 거 아니야? 이거 완전 듣기 싫은 소리는 막 소송으로 대응하고 막 아니다 하고 막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그러면서 무슨 소통할 자세가 안 돼 있는데. 또 원광수 시장은 별 말이 없는데 그 원주 MBC 보도를 보니까 원주시 정부는 이런 입장을 내놓긴 했더라고요. 별정직 공무원과 보좌하는 직원들 사이에 업무가 미숙했던 부분이 있었다. 송구스럽게 여기면서 앞으로는 업추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니 여기에 대해서 뭐 감사라든지 뭐 그러니까요. 환수라든지 네. 뭐 이런 계획을 밝혀야 되는데 무슨 그냥 송구한다 이 정도로 퉁치고 넘어가려는 이 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다른 사안과 차이가 난다. 네네. 문화도시 사업이든 원주시 야구 소프트볼 협회든 그 사안이었으면 전광석화 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막 언론전을 해가지고 막 징계 고발에 난리를 쳤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업무가 좀 미숙했던 것 같네요. 송구스럽네요.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퉁치고 어딜 감히 넘어가려고 이 자식들. 예. 아니 얼마나 이 코멘트가 아예 없었으면 저는 이 송구라는 거 말이 나온 것 자체도 좀 그렇지. 송구라고 그래도 표현한 게 어디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그동안은 뭐 절대 네. 아니다 막 뭐 이거는 뭐 부당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니면 외면을 해버리거나 이거는 네. 인정할 수밖에 없나 봅니다. 이렇게 코멘트한 거 보면. 근데 이 아까 원광수 시장이 얘기했던 이런 뭐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실천해서 시민과 함께하겠다 이 말이 얼마나 웃긴 말인지를 또 다른 사안에서도 바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아카데미 극장 관련 사안인데요. 극장 철거 반대 운동을 벌인 시민 24명을 상대로 고발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원주시 정부가 이번 주 월요일 16일에 3차 공판이 열렸어요. 이 재판. 원주시 정부는 여기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오히려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그 철거업체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민들이 지역의 문화 자산을 지키고자 했던 선한 의도로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집회를 벌였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오히려 그 철거업체는 시민들의 반대 운동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사가 지연되면서 피해를 입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집회 자체는 평화적이고 민주적이었다. 그럼 우리는 처벌 원하지 않는다. 처벌 불원 입장을 밝혔는데 원주시 정부는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게 뭐 바뀌어도 한참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오히려 시정부가 그래도 우리 시민들인데 이게 무조건 고발 엄벌하는 건 좀 좋지 않습니다. 철거 업체를 좀 설득해가지고 이거 그래도 좀 중재를 하거나. 좋게 좀 해결하시죠. 이래야 되는데 철거 업체 민간 업체는 괜찮다 그러는데 원주시가 안 돼요. 시민들 강력하게 처벌해야 돼요. 본때를 보여줘야 돼요.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까? 아니 저는 이게 어쨌든 시민과 어떤 지자체와의 이런 법정 다툼에서 전 이렇게까지 엄벌에 처하기를 원한다라는 지자체 쪽의 코멘트를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런 일 자체가 흔치가 않죠. 네. 그러니까 애초에 따져보자고요. 시민들이 왜 철거를 몸으로 막아설 수밖에 없었나. 그 원주시 정부가 일방적인 졸속 불통 행정으로 철거를 밀어붙이고 심지어 공무원과 용역을 동원해서 물리력을 행사하니까 갈등이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시민들의 요구대로 토론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민주적으로 결정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최악의 상황을 자초해놓고 지금 시민 탓을 하면서 고발을 하고 엄벌을 촉구하는 이 원광수 시장의 행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시정부가 반성할 거는 또 반성을 하면서 먼저 사과를 해도 좀 모자를 파네? 첫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러면서 무슨 소통을 말하냐. 진정성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소통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은 그냥 법정에서 그냥 엄벌 때리고 우린 잘못한 게 없다. 시민들이 잘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앞에 나와서는 우린 소통을 하겠습니다. 뭐 열린 시장실을 하겠다. 시민들의 네. 얘기를 경청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진정성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거죠. 기억하시겠지만은 원광수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예산 3억 원을 들여서 시청 7층에 있던 시장실을 1층으로 옮기는 뻘짓을 한 바 있습니다. 시민들과 더 가까운 곳에서 일하면서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죠. 하지만 뭐 시정은 알다시피 정작 불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네네. 측근만 싸고 돌더니 야당과 대립하고 시민들과 갈등하면서 지역사회 분열을 조장했어요. 하다못해서
1층으로 옮긴 다음에 시장실. 이제 시장실 개방해가지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행사도 많이 열겠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언제부턴가 안 해요. 그니까요. 근데 마지막으로 보니까 2023년 이후로는 뭐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약속한 시장실 개방도 제대로 안 한다. 뭐하러 3억 들여서 이거 1층으로 옮겼냐 그러면 이럴 거면 그러니까 7층에 계세요. 높은 곳에서 그냥 내려다 보세요. 어차피 그러고 계시면서 1층에서도. 그러니까 대표적인 쇼통 사례로 이 시장실 1층 이전을 꼽을 수가 있는데 지금 또 선거가 다가오니까 뭐 이동 시장실이니 뭐 심야 버스 동행이니 뭐 이런 또 어설픈 소통 행보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결국엔 원가수 시정은 쇼통으로 시작해서 쇼통으로 마무리한 시정으로 기억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원주통신 두 번째 또 등장했습니다. 주간 조남현이라고 불려야 될 것 같은데요. 등장하세요. 네. 이번에는 업추비 부정 사용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 첫 번째 소식의 그렇죠. 연장선상인가요? 시장청 일관성이 있죠. 네. 이렇게 보면은. 자, 우리 조남현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산업단지 예정부지에 땅 투기를 하고 부인 명의 건물 앞 도로 개발 계획을 사전 입수했다는 의혹을 언론 보도를 통해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에는 업추비 부정 사용 논란에 휩싸인 건데 지난 13일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조 이사장에게 의혹을 집중 질의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은 네. 이거 특이하던데 조 이사장이 2023년부터 지금까지 보신탕 등 보양식에만 업추비 88건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보양식을 정말 좋아하신다. 아니 조남현 이사장 취임한 게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나요? 2023년 7월에 취임했으니까 이제 거의 한 만 2년이 그렇죠. 될 텐데 그러면은 24개월 중 88건이면 몇 번을 간 거야? 한 달에 거의 3번 이상은 갔다는 너무 뜻 좋아하시는 아닙니까? 네. 근데 여담이지만은 그런 얘기도 있어. 한창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항상 이제 개식용 반대 관련해서 법안 통과 네. 했었잖아요. 근데 조 이사장은 보란 듯이 이렇게 보신탕을 이렇게 자주 먹었어. 이거 대놓고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든 거 아닙니까? 야, 라는 얘기도 있는데 하여간 희한합니다. 자, 나윤선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의혹도 제기했어요. 조 이사장이 유독 한 곳만 많이 찾았다. 그러니까 한 식당만 자주 갔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우리 시장님도 취임 초기에 나도 딱 그 생각 들더라고. 취임 초기에 업추비 가장 많이 쓴 곳이 단골 식당이 본인 측근 업체였잖아요. 그때 뭐 삼계탕 집이긴 그것도 했지만 보양식이네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너무 겹쳐 보인다. 원광수 시장과 조 이사장. 혹시 측근은 이렇게라도 코드를 맞춰야 하는 겁니까? 그렇죠. 네. 유유상종입니다. 자, 권하른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한 달에 11번 사용한 내역도 있다. 경기가 좋지 않아 시민들이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고 있는데 혈세가 잘 쓰여진다고 생각하냐? 잘못 사용된 내역은 반납하라. 업추비 사용한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 끝까지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품위서와 결제 내역이 맞지 않는 사례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것도 뭐 다 똑같네요. 비슷해. 네. 우리 전 비서실장의 업추비 부정 사용이 연상되는 비슷한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거기서 매뉴얼이 내려온 걸까요 혹시? 이게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심지어 조남현 이사장이 카드로 결제한 다음에 취소한 사례도 수두룩하다고요. 이거 전형적인데. 그러니까요. 이거 또 계속 의심스러워. 김혁성 민주당 의원은 취소하고 결제한 내역도 있다. 부정 사용이다. 수사기관이 수사해야 한다. 몸보신 각성하라. 아니 몸보신 각성하라는 건 우리 세금으로 지나치게 몸보신했다. 본인 돈으로 쓰지 왜 세금을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요. 근데 왜 취소하고 결제를 했을까? 한 달에 11건이면은 우리가 보통 출근을 5일 출근을 기준으로 하면 한 20일에서 그 내외 정도 그렇죠. 출근하는데 그러면 이틀에 한 번 걸로 가신 거 아니야? 그 달은? 보양식이 가장 땡다. 뭐 한여름에 가셨나? 그러니까요. 하고 어쨌든 네. 카드로 결제하고 취소한 거는 이거 뭐 금액 맞추기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쵸, 아니면 그쵸. 더 네. 의심을 해보면은 우리 깡 같은 좀 아니겠죠 설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형적인 수법들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여기 수상하다는 카드로 결제하고 취소했는데 왜 그 다음에 다시 결제를 안 했냐?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이런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쏟아지는 가운데서 조 이사장은 조금 날선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말이 안 되는데 그건 아니고 에휴라고 이제 발언을 하는 바람에 몇 차례 회의가 정회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조남현 이사장이 그 전직 원주시 의원 출신이잖아요. 2000년대 중반에 하셨던 어떻게 보면은 이 까마득한 후배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 시의원들이. 그렇죠. 니들 오란다고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거야. 약간 이러면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해봅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요것도 웃긴데 조남현 이사장의 업무 추진비가
원래 월 170만 원이었는데 작년 220만 원으로 500만 원 정도 늘었대요 또. 50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 네. 더 늘었대요. 그러니까 조남현 이사장 리미트가 풀렸다. 보양식을 더 자주 드실 수 있게 됐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거 좀- 모자라셨나? 그러니까요. 170만 원으로네. 합니다. 역시 원강수 시장의 최측근 아니랄까봐 기시감이 느껴지는 행보를 연일 보여주고 있다. 뭐 당연하지만은 철저한 감사와 수사가 필요하겠죠. 아, 그럼요. 이제 원주시 시정에서도 쓴 이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도 경찰이 수사를 해서 이게 문제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검찰에 송치를 했잖아요. 의혹의 네. 실체가 어느 정도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원주시 네. 정부 같은 경우도. 네, 그리고 거기서 의혹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내용이랑 지금 거의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전형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네. 의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수사가 이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저희가 네.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반복을 하지만은 우리 원주시 정부가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문화도시도 그렇고 그럼요. 야구협회도 네. 그렇고 정말 조그마한 의혹에도 전광석화 같이 감사에 들어가가지고 바로 경찰에 고발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는 대놓고 시의회에서 신빙성 있는 어떤 의혹이 제기된 건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거는 의혹이 나오기 전부터 자체적으로 알고 감사를 때렸어야지. 이거는 아직까지 가만히 있었다는 것도 잘못하면 이거 직무유기로 들어갑니다. 네. 철저히 앞으로 감사하고 수사인지 지켜봐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논란의 중심인 이사장뿐만이 아니라 이 이사장부터가 문제니까. 네. 공단도 지금 똑같아요 지금 그런 데서 보면은. 벗어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부당 네. 노동 행위 관련 의혹을 계속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공단 간부가 눈엣 가시로 여기는 이 민주노총을 견제할 목적으로 다른 노조 결성에 개입하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자행한 정황이 드러나서 최근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와 맞물려서 공단이 민주노총을 탄압하고자 노조 간부를 부당 해고했다는 의혹에 힘을 실어줄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어요.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조한경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지회장이 2년 반에 걸친 소송전 끝에 부당 해고를 인정받은 건데요. 아, 드디어 결론이 나왔군요. 맞아요. 네. 저희가 2022년 진짜 딱 그 맞아요, 10월 이제. 이때 딱 저희들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계속. 맞아요. 저희가 이제 원주하는 척이 지금의 형태로 좀 개편하면서 어떻게 보면 거의 초기에 딱 맞아요. 전해드렸던 소식이었는데 드디어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잠깐 다시 설명해드리면은 앞서 이제 공단은 2022년 10월 조한경 지회장을 겸직 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임한 바 있습니다. 조 지회장이 겸직한 업무는 무보수 명예직인 지역 축제위원장이었는데요. 코로나19로 당시 축제가 열리지 않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았고 심지어 네네.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해임을 한 거는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때문에 당시에도 눈엣 가신 민주노총을 탄압하고자 무리한 표적 징계를 벌였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결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민사재판 1심과 2심, 행정소송 1심과 2심 모두 조한경 지회장 손을 들어줬어요. 아, 근데 이거 들었는데 공단도 끝까지 했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지는 동안 웬만하면 뭐 항소 포기를 하든지 그런 것도 그러니까요. 끝까지 갔다. 근데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대법까지는 안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공단이 네. 재량권을 남용해 부당 해고한 것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조한경 지회장 한 명에게 6전 6패를 했다. 한마디로 정말 그 끈질기게 소송을 또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끈질기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 괴롭히기 위한 목적 아니냐, 맞아요. 표적 징계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만약에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해임을 했으면 법원 판단이 이렇게까지 나오면 노동위원회 판단이 이렇게까지 나왔으면 아 그래 우리가 좀 틀렸나 보다 하고 접을 법도 한데 끝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보통 이러면 요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판단했다고 하면은 대개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이 됐을 때 그냥 그렇죠. 받아들이잖아요. 대개는 그 하다못해 정도면 뭐 중론이 나왔을 때 네. 아 이거 아닌가 보다 안 되나 보다 했을 텐데 소송까지 어쨌든 이렇게 가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항소하고 계속 이어갔다는 저 대법 안 간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돈 때문에 안 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공단이 패소 때문에 내야 하는 소송 비용만 노조 추산으로 최소 4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 이미 이건 쓴 거잖아요. 이거는 네. 이게 다 우리 세금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 세금 4천만 원을 이런 표적 징계를 하는데 쓴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네. 억지 소송으로 돈 낭비를 한 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안팎으로 이게 논란이 휩싸이고 문제가 터지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조남현 이사장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당연히 우리가 거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네. 수밖에 없는데 안 그래도 안에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숱한 의혹과 논란의 중심에 선 원주시 시설관리공단과 조남현 이사장 내부에서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공단에 지금 크게 3개 노조가 있지요. 이 중 2개 노조 민주노총과 공채연합노조가 지난 18일 조남현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어요. 네. 이들은 조 이사장이 지난 3월 전 직원에게 공단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최대한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엔 기관 대표로서 규정과 기준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지시를 내린 점을 언급하면서 조 이사장이야말로 공단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합당한 조치를 그럼 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때 얘기했던 게 또 조남현 이사장이 이제 행정안전부에 이제 경영평가가 있으니까 우리 공단이 경영평가 잘 받으려면은 안팎으로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니까 맞아요. 명예와 품위를 네. 손상시키면 안 된다. 경영평가 뭐 BA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지금 본인 스스로 경영평가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꼴이에요. 이렇게 네. 숱한 비의혹에 그러니까 지방 공기업의 수장이 비의혹에 휩싸이면 그거야말로 가장 큰 결격사유가 된 거잖아요. 그럼요. 경영평가에 네.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숱한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킨다. 이건 스스로 공단을 망치는데 가담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조남현 이사장이 고스란히 직원들에게는 피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이게 아무리 직원들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이사장의 이런 논란들이 보도되고 이러면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것부터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의 노력이 네. 다 수포로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네네. 그래서 원래 이제 3개 노조 중에 지금 2개 노조가 공동 성명됐다고 했는데 나머지 1개 노조가 이제 일반직 노조잖아요. 근데 일반직 노조는 우리가 그 부당 노동 행위 의혹 때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공단 간부가 좀 설립을 네. 주도해서 약간은 회사 쪽에 좀 가까운 거 아니냐라는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남은 일반직 노조조차도 최근에 좀 조남현 이사장에게 비판적으로 돌아섰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약간 이제 성명을 내기도 하고 왜냐면은 이게 조남현 이사장 들어서 청렴 감사부가 엄청 힘이 세졌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이제 직원들을 감사해가지고 그쵸. 꼬투리를 네. 잡으려고 한다는 의혹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직 노조가 볼 때도 이거 너무 심하다는 거야. 이게 자기들한테도 이제 화살로 돌아오게 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너무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남현 이사장에 대한 어떤 신망이 노조에서는 다 지금 사라지고 있다, 잃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세지는 사퇴 요구 속에서 조남현 이사장은 과연 언제까지 버틸 것인가? 그리고 이 조남현 이사장을 임명한 원강수 시장은 또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소통 행보를 한다면서 이렇게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숱한 비의혹 이슈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없는가에 대해서 저희는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나온 그나마 가장 뚜렷한 코멘트가 오해 소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거밖에 없다. 네. 이 정도는 정말 대시민 사과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아니, 적어도 네. 해임을 하든가 그런 걸 하셔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원광수 시장이 또 선택적 이 면모를 보일지 아닐지 또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원주통신 세 번째는 어떤 소식인가요? 양양으로 가보죠.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에 국가유산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참고로 국가유산청은 그 옛 문화재청입니다. 네네. 이름이 이제 바뀌었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건데요. 양양군이 공사에 앞서 제출해야 할 착수 신고서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 계획을 안 냈대요. 그러면서 지난 9일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 내야 하는 서류를 내지 않고 공사부터 강행하니까 국가유산청이 봤을 때 야, 니들 뭐 하는 거야? 이거 니들 맘대로 하네? 장난질이냐? 이러면서 이제 공사 중지해라 이렇게 명령 때린 거죠. 이게 그러면 희귀 식물을 이식하거나 이럴 때 어쨌든 이게 희귀 식물이다 보니까 이식 계획이나 이런 걸 제출해야 그렇죠. 되는 건 거죠. 그거를 네. 이제 국가유산청 검토해서 제대로 이제 이식을 하겠다고 하고 있구나, 계획을 세웠구나 하고 판단을 해서 뭐라고 이제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그냥 공사부터 들어갔다라고 국가유산청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막 나가네? 이거 안 되지? 이러고 이제 제동 건 거죠. 이게 전 정부는 뭐 그런 그 지난 대선 때 이번 대선 말고 뭐 선조치 후 보고 이런 걸 막 강한 슬로건으로 내세우기도 했는데 스피디하게 네, 바로 아직도 갔다? 그
버릇을 못 고신 건지. 근데 여기는 지금 군수님도 안 계신데 군수님도 구속됐는데 그러니까요. 누가 이렇게 스피디하게 처리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동이 걸렸다는. 네. 자, 근데 강원도 정부와 양양군 정부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서류 제출 과정에서 착오로 빚어진 일이다. 우리가 전자 결제로 아까 말한 그 문서들 다 보냈는데 전화로 유선상으로 연락을 안 했다. 그래서 아마 확인을 못한 것 같다. 확인하면 다 우리가 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조속한 공사 재개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막 확대 해석을 경계하더라고. 뭐 공사 중단 뭐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다. 곧 재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또 그 언론에서는 중단 이렇게 그러니까. 타이틀이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이게 다시 뭐 엎어지나 뭐 이러니까 나오니까 비진화에 나선 거죠. 하지만 국가유산청은 제법 강경한 입장을 또 내놨더라고요. 희귀식물 보전 방안은 물론 조건부 허가 사항 전반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철저히 검토할 예정으로 조만간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이행 상황 점검 등 사후 관리도 엄정히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서류만 낸다고. 우리가 다 되는 거 아니야? 현장에 가서 똑똑히 지켜볼 거다. 너네 똑바로 하는지. 지금 이게 서류도 이렇게 허술하게 해. 이거 현장에서 아주 돋보기로 그냥 현미경으로 봐야겠구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시작이야.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또 정권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기류가 달라지는 걸까요? 의미심장하다고 네.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단순한 해프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때마침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 이번 정부에서 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뒤집어지는 거 아니냐, 백지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쵸. 강원도 정부와 양양군 정부는 네. 애써 부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언론도 그래서 그런지 이걸 되게 빠르게 또 전하면서도 이 소식을 그 이후에 전망까지도 내놓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뭐 아시겠지만 설악산 5세 케이블카는 지금 30년 넘게 추진돼 왔습니다만 정권마다 추진, 보류, 재추진, 곡절을 네. 겪는 중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 완화로 아주 속도를 내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살짝 답보 상태에 빠졌죠. 근데 문재인 정부 말기에 틈을 좀 열어줬어. 맞아요. 그래서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아주 급물살을 탔죠. 윤석열 정부가 플래카드를 양양에 크게 걸지 않았습니까? 케이블카 무조건 규제, 무조건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적극적인 의사를 밝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 2023년 5월 국가유산청이 조건부 허가를 내줍니다. 그 조건이 이거였어요. 무장애 탐방로 구간의 식생훼손 최소화, 희귀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방안 강구, 암석 보호 및 지주 안정성 확보, 이런 걸 해야만 케이블카 사업할 수 있다라고 네네. 하는데 사실상 뭐 다 열어준 거죠. 맞아요. 뭐 네. 조건부 허가라고 하지만 우리 역사에서 조건부 허가해 준 게 실질적 그냥 다 허가해 준 거랑 다를 거 그럼요. 없는 경우 많았잖아요. 이걸 꼼꼼히 과연 다 검사를 하겠느냐, 제대로 이행을 했는지 그런 우려가 그때도 컸었죠. 그래서 그해 바로 착공을 했습니다. 2023년 11월 착공해서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었는데 김진태 도정은 이제 때마침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5세 케이블카가 추진되니까 여기에 고문해서 우리 빗장이 풀렸으니까 더 해보겠습니다. 강원도 6곳의 케이블카 추가 조성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스노우볼 때문인지 치악산 그렇죠. 케이블카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었죠. 6곳에 이제 치악산 케이블카도 포함이 됐는데 그러나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케이블카 사업은 또 기로에 놓였습니다. 이게 정권이 빨리 전환이 돼서 그러니까. 다행이라 그래야 될지 너무 빨리 전환이 되다 보니까 김진태 도정도 이렇게까지 2027년 이거 5세 케이블카 완공될 때까지는 버텨줘야 되는데 3년은 너무 길다가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본래는 27년에 이제 정권이 만약에 바뀌더라도 그렇죠. 그럼 사실 거의 다 지어졌기 다 지었기 때문에 때문에 문제가 이거 막을 없는데. 방법이 없었는데 이거 막을 기회가 생겨버렸다는 거죠. 뜻밖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강원도 공약에서 케이블카를 제외한 바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 네. 의외라고 했었죠. 원래는 민주당이 총선에서는 케이블카 추진을 넣었었는데 대선에서 뺐다는 거는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쵸. 네. 제가 듣기로는 내부에서는 이제 당 정책 어떻게 보면 파트를 맡고 있는 쪽에서는 이거 넣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지역에서 그러나 이제 네. 논란이나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빼는 것을 결정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의도를 갖고 뺐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안 넣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10대 공약에 한반도 생물 다양성 복원이 강조됐거든요. 이거는 케이블카 완전히 상충되는 거잖아요. 그쵸. 생물 네. 다양성 복원하려면은 케이블카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강원도 자체도 이 한반도 생물 다양성에서도 중요한 파트를 맡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대선 기간 민주당 캠프 관계자는 이렇게 코멘트하기도 했어요.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이 현재 환경의 가장 큰 화두다. 케이블카 사업은 사안에 맞춰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게 살짝 좀 부정적인 입장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자에 좀 이제 방점을 찍어 본다면은 기후 위기랑 탄소 중립이 중요하니까 케이블카는 이거 좀 하기는 그렇죠. 좀 어렵지 않을까요? 약간 이런 맥락이 좀 읽히거든요. 행간이. 왜냐면 사안에 맞춰서 대응할 것이라고 그렇죠. 했는데 그 사안이라는 게 기후 위기, 탄소 중립, 환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친환경적인 케이블카 쉽지 않거든요. 그런 거는 형용 모순에 가깝기 네. 때문에 부정적이라고 사실상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통해서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2022년 대선 그 지지난 대선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설악산 5세 케이블카에 반대 입장을 이제 밝혔었거든요. 네네. 당시에. 근데 좀 논란이 생겼어요. 그 당시에 뭐 강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강원도당 안에서도 민주당에서 케이블카 반대하면 이거 선거 집니다. 큰일 납니다. 막 성화를 막 네.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당시에 다음 날 이제 입장을 바꿨어요. 완전히 반대한다는 건 아니고요. 환경 훼손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은 케이블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입장을 선회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 그 당시에 말바꾸기다 이렇게 논란이 있기도 했었는데 이런 걸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 개인은 케이블카에 좀 부정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네네. 그래서 그런 솔직한 입장을 밝혔다가 논란이 되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좀 그거를 표현을 좀 완화한 것이 아니냐. 직접적인 표현은 못하겠지만 그렇죠. 여러 가지들로 그렇죠. 둘러 개인적으로는 네. 케이블카는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어떤 성향이나 스타일로 봤을 때 아마 뭐 환경 파괴도 문제겠지만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케이블카에 부정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그런 거 굉장히 또 강조하잖아요. 맞아요. 경제성, 효율성 네. 이런 거를. 뭐 이제 한남로 관저 들어가는 것도 새로 지을 거냐 말 거냐 이랬을 때 그거 새로 짓는 거 세금 낭비다 그렇죠. 이러면서 그냥 들어가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그 경향성을 봤을 때 이 케이블카도 돈이 되겠느냐 이런 게 그렇죠. 되게 중요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네. 지금 안 그래도 세금 빵꾸 나가지고 난리인 상황인데 맞아요. 여기에 네. 세금 쓰는 거 이거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전국적으로 케이블카 지금 대부분 적자입니다.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네네. 흑자 나는 거는. 그리고 5세 케이블카만 해도 지금 사업비가 1,172억 원 이상으로 추산이 되거든요. 이거 아마 더 늘어날 거야. 지금 자재값 올라가지고. 근데 양양군 이거 감당 가능하냐? 저 국비 지원 안 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맞아요. 그러면은 네. 강원도와 양양군이 분담해서 1,100억 원, 1,200억 원을 마련해야 되는 건데 도대체 그럴 돈이 있느냐? 그 돈 가지고 딴 데 쓰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강원도 저희가 누차 전해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여기에 쓸 돈 없어요. 없어요. 안 된다는 지금 겁니다. 행정복지 타운도 그것도 빚내가지고 해야 되는 판인데 지금 공사처 네. 발행해가지고 그리고 양양군이 어쨌든 양양군 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해가지고 이 케이블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경제성 없는 걸로 나와가지고 그쵸. 설립 무산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케이블카도 당연히 지금 경제성에 의문부가 달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양양 군민들도 진지하게 고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네. 이거 케이블카 하는 게 맞을까? 우리가 무슨 40년 수건이라고 하지만 이거 한다고 과연 우리 경기가 살아날까? 차라리 그 천문학적인 돈을 딴 데 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돈 먹는 하마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5세 케이블카 빗장이 풀리다 보니까 정말 전국의 우후죽순 지금 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설악산뿐만 아니라 지리산과 한라산 이렇게 국립공원을 포함한 20곳 이상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 중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과연 어떤 정책을 펼칠지 관심이 갑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일전에 이제 뭐 케이블카 한번 특집 방송도 에피소드도 했습니다만 네네. 이거 안 된다. 맞아요. 케이블카 네. 이게 타다 경제성도 문제고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발 이거 윤석열 정부 김진태 도정에서 어떻게든 이거 브레이크 걸어야 된다. 지연시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또 빨리 기회가 올지는 몰랐네요. 근데 이게 어쨌든 요 설악산 케이블카의 결과에 따라서 이 추진돼 가는 나머지 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설악산 엎어지면 지리산 한라산 다 못하는 거지. 네. 그래서 상징성이 있다. 제발 이번에 기회가 온 만큼 좀 막아냈으면 좋겠다. 이재명 정부가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원주통신 전해드렸습니다. 과거의 이슈를 오늘의 시각에서 나는 오늘 어제의 원주와 만난다. 과거의 이슈를 오늘 시각에서 풀어보는 나는 오늘 어제의 원주와 만난다. 오늘 살펴볼 원주의 과거는 이제 곧 다음 주가 6.25이지 않습니까? 한국 전쟁 75주년입니다 벌써. 네네. 그래서 6.25 우리
근현대사의 과정에서도 안타까운 사건들 중에 하나가 바로 보도연맹 그 사건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민간인 학살 사건 네네. 꼽히죠. 근데 이게 이제 원주에서도 이 사건이 벌어졌다는 기사가 또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은주 씨가 한 번만 더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현대사 시간에 다들 배우셨죠? 네. 국민보도연맹 사건. 이승만 정부가 과거 좌익 활동에 가담한 사람들을 쉽게 통제 관리하기 위해서 1949년 법률상 근거 없이 설립한 단체가 국민보도연맹입니다. 네네. 이 단체에는 좌익 활동을 하다 전향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좌익하고 네.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다수 포함이 됐다. 경미한 단순 동조자나 가족 중에 좌익이 있어도 마치 연좌제처럼 사실상 반강제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그 당시에 또 사회에 불만 있으면 다 좌익으로 몰았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사회에 불평 불만했다고 가입된 사람도 있었다. 게다가 이제 보통 이런 거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면은 지역마다 막 할당량이 뿌려질 거 아니에요. 몇 명 가입시켜라 네네. 막 이러니까 공무원들이 그 실적을 채우려고 엄청 경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김씨 도장 좀 빌려줘. 네. 뭐 잠깐 쓸 데 있어서 하고 그냥 보도연맹 가입시켰다는 거야. 당사자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했다는 거죠. 이 보도연맹 안에는. 그리고 자세한 설명 없이 그냥 여기 서명만 하면은 뭐 쌀이든 비료든 뭐 고무신이든 이렇게 생필품을 준다고 하니까 좌익과 전혀 관련 없는 가난한 사람들도 상당수 가입을 했다고 해요. 이게 영화 태극기 휘날리면서도 이 장면이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굉장히 상징적이죠. 맞아요. 그동안에 네. 우리 어떤 한국 전쟁을 다루는 영화에서는 반공주의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우리 국군의 흑역사, 이런 한국의 흑역사를 잘 넣지 않았는데 태극기 휘날리면서는 이 보도 연맹에 가입을 했다가 희생을 당하는 장면을 네. 이제 상징적으로 또 넣기도 굉장히 했었죠. 중요한 하나의 장면으로 맞아요. 보여줬기 때문에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도 연맹을 만들어 놨으면 어쨌든 좌익을 잘 이제 관리하고 뭐 통제하는 그 목적으로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보도 연맹을 민간인을 학살하는데 악용을 했다는 겁니다. 한국 전쟁이 터지자 국군과 경찰은 보도 연맹원들이 인민군에 동조할 것이라고 막연히 우려를 해서 미리 연행하고 구금한 다음에 조직적으로 학살했습니다. 전국적으로만 10만 명에서 30만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이 네.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숫자예요. 네. 우리가 뭐 현대사의 비극들이 많았습니다. 뭐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도 수만 명이 이제 희생이 네네. 됐었고 이 국민보도연맹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거의 뭐 10만 명에서 30만 명 사이가 희생됐다고 하는 거니까 정말 뭐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좀 대학살을 벌인 거예요. 맞아요. 국군과 네. 경찰 공권력이.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얼마나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이 많았겠느냐라는 그게 추산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네. 이 보도 연맹 이런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좌익에 무슨 부역을 그러니까 북한 인민군에 부역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좌익이었다는 이유로 그냥 죽인 거예요. 얘 부역할 것 같다 의심만 네. 해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그 보도 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을 보면 좌익 활동과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그 들어가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승만 정부의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꼽히는 거죠. 네네. 근데 이 사건이 이제 원주에서도 일어났다라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뭐 원주도 여기에 이제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지난달 13일에 강원, 원주, 춘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 검속 사건 희생자 3명에 대한 진실 규명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확인됐다고 네네. 본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 보상을 포함한 실효적이고 충분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관련 법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한겨레의 고경태 기자가 상세히 이 내용을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벌어진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크게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먼저 판부면 관설리의 사례입니다. 현재 이제 관설동입니다. 판부면 관설리. 이 관설리에 가족과 살면서 금대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허모 씨가 있었어요. 1921년생입니다. 허 씨는 1949년 어느 날 집에 찾아온 판부 면석이 이모 씨에게 도장을 줬다고요. 이 이모 씨가 도장 좀 줘라. 뭐 쓸 데가 있다라고 해서 아니 뭐 어디 쓸 건데. 근데 한데 이제 뭐 면석이가 자꾸 달라고 하니까 뭐 설마 이상한 데 쓰겠어 하면서 이제 도장을 건넸겠죠. 그 당시에 네네. 또 그런 일이 흔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결국 이 판부 면석이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 연맹원을 가입시켜야 하는 실적 경쟁에 휘말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모 씨를 그냥 그 허모 씨를 그냥 임의로 보도 연맹에 가입을 시킨 거죠. 그래서 허모 씨는 졸지에 보도 연맹원으로 둔갑을 하게 됩니다. 진실화의 조사에 응한 참고인들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허 씨는 좌익 활동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결국 공무원의 실적 채우기 때문에 보도 연맹원으로 강제 가입을 당한 건데요. 당시 경찰 한 명이 허 씨에게 찾아왔다고 해요. 죄가 없으면 뒷산에라도 피해 있으라. 지금 보도 연맹으로 가입돼 있으니까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복면 당한다라고 이제 권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허 씨는 죄가 없다면서 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떳떳하기 때문에. 내가 떳떳한데 뭐 네.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피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한국 전쟁이 터지자 경찰은 집에 찾아옵니다. 보도 연맹원 명단에 있으니까 일단 같이 갑시다라고 해서 가족이 보는 앞에서 허 씨를 연행해 갔다고 해요. 그리고 그 뒤로 허 씨는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허 씨는 판부면과 신림면 경계인 치약제, 당시에는 가리파제라고 불렸다고 네네. 하는데 이 치약제에서 총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 치약제에는 주검이 수두룩했다고 주민들이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보도 연맹원 집단 학살이 이 치약제에서 벌어졌다는 이루어진 게. 그렇죠. 그리고 진실화해는 국정원을 통해서 열람한 6.25 처형자 명단에서 허 씨 이름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허 씨를 희생자로 이제 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전형적으로 그 보도 연맹 그 학살 사건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그 사람의 사례를 딱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보도 연맹 그 좌익 활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실적 때문에 그 연맹원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고 이름이 올라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한국 전쟁이 터지자 이제 억울하게 희생당한 그렇죠. 네. 전형적인 이제 사례로 볼 수가 네네.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귀래면 용암리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던 고모 씨입니다. 1907년생이었는데요. 고 씨는 보도 연맹원이었어요. 근데 1950년 6월 29일 이제 전쟁이 터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 있죠. 네네. 이때 귀래면 사무소에서 보도 연맹 회의가 있다고 해서 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곳에 가자마자 마을 주민과 함께 트럭에 태워져서 어디론가 이송이 된 다음에 경찰에 의해서 총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귀래면의 한 주민은 진실화해위에 이렇게 진술했어요. 당시 귀래리에 있던 양안치 고개에서 희생된 민간인 시체를 한 군데에 모아 쓸어 담았다는 소문을 전해 들었다. 이 귀래리의 양안치 고개에서 또 보도연맹원 집단 학살이 있었다는 네네. 거죠. 다른 주민은 희생 장소인 양안치 고개에서 죽은 사람들의 옷을 가져다 입기도 했다고 말했다는데요. 당시 고 씨의 가족들은 상황이 무서워서 주검을 수습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뭐 좀만 눈에 띄면은 다 죽이던 시절이니까 맞아요. 의심을 네.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본인 가족의 주검마저도 수습을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진실화해는 한국전쟁 발발 당일인 6월 25일부터 원주에서 보도연맹원을 대상으로 한 예비 검속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검속이라고 하면은 의심 가니까 그냥 잡아가지고 뭐 끌고 일단은, 갔다는 거죠. 네. 일단 끌고 갔다는 거죠. 진실화해 조사에 응한 한 참전 경찰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원주 보도연맹 처단은 홍천까지는 못하고 횡성부터 한 것 같다. 시간이 없어서 판부면 금대리 가리파제에서 처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이런 거죠. 홍천까지는 이미 인민군이 빠르게 들이닥쳤으니까 못하고 이제 횡성 원주 정도에서만 보도연맹원을 끌고 가서 상대적으로 남쪽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판부면과 귀래면 쪽에서 네. 집단 학살을 벌였다고 진술을 한 겁니다. 인민군이 홍천까지 6월 26일, 횡성 원주도 27일이나 28일쯤 들어왔으니 그때 처단한 것 같다고 이 경찰은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종합해봤을 때 수많은 민간인 학살이 원주에서도 벌어졌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그쵸. 있는 거죠. 이게 다 그냥 진짜 끌고 가서 모아서 이거 보면은 각 그 이 희생자 분들의 사례를 보면은 각자 거주하고 계셨던 곳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집단 학살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단 뭐 저 판부나 귀래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이런 사례들이 유사 사례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우리가 오늘은 뭐죠 기사를 통해서 이제 허 씨와 고 씨 사례만 이제 봤습니다만은 이때 집단 학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제대로 안 남아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네. 역사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이 원주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또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이 기사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원주 사례도 이렇게 그 진실 화해를 통해서 알려지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좀 내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 역사를 뭐랄까요?
다시 한번 좀 환기를 하면서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니냐. 네네. 저희가 뭐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은 어른 김장하 제작에 이제 참여한 그 김장하 선생을 지근거리에서 취재한 김주한 기자가 뒤풀이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역의 역사 바로 세우기가 필요하다. 우리가 뭐 친일파를 말할 때 이완용을 얘기하지만 각 지역마다 또 친일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럼요. 뭐 진주에 이완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원주에 이완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완용은 알지만 원주에서 이완용 역할을 하는 사람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원주에서 누가 일제와 독재 정권에 부역을 했는가, 또 누가 희생을 당했는가, 그런 것을 또 철저하게 규명을 하고 어떻게 보면 바로 세우고, 뭐 지금이라도 책임을 지을 수 있다면 책임을 지고, 뭐 배상이나 보상이 필요하고 사과가 필요하다면 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럼요. 그런 작업이 네. 지역 단위에서 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갈수록 드는 거죠. 이런 사례들이 밝혀질 때마다. 그래서 김주환 기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자기도 이제 악인을 찾으려고 했다. 왜냐면 역사의 이제 잘못된 뿌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려고 이제 악인을 찾았는데, 악인을 찾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의로운 행동을 했던 의인도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우리가 5.18을 보더라도 5.18 당시에 이제 학살에 가담한 어떻게 보면 군인과 경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학살을 막아섰던 군인과 경찰도 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네. 그런 의인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고 또 기리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쨌든 그 악인의 행동들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는 과정에서 그게 또 드러나기도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그런 악인을 찾는 동시에 또 의인도 발견하면서 그 의인의 정신을 또 계승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여러모로 지역의 역사 바로 세우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원주가 또 군사 도시이기도 했고 반공 성향이 이제 역사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사실 원주에서 벌어진 어떤 한국 전쟁의 전투라든지 그 거기서의 어떤 활약이라든지 전공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어쨌든 상대적 연구도 많이 돼 있고 우리 시민들도 많이 알고 있고 오래 살았던 분들은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캠프롱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한국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그쵸. 네. 공을 세웠던 캠프롱 병사의 이제 이름을 따서 만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뭐 민간인 학살이라든지 우리의 흑역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명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맞아요.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군사 정권이 또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문화가 강했던 원주는 그런 우리가 드러나야 되는 역사도 계속 좀 감추게 되는 지점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작업부터 해보자라고 하면은 우리 저기 도서관 가면은 그 향토 향토관 자료 모아놓은 곳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원주시의 이제 역사를 정리한 책들이 주룩 있습니다. 이제 원주시사라고 하죠. 원주시의 역사 해가지고. 맞아요. 네. 원주시사가 분량이 일단 엄청납니다.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해 놨으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는 거기서 소위 말해서 원주시가 내세우고 싶어하는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한테 알리고 싶은 역사만 발췌해서 좀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는 네네. 거잖아요. 여기는 모든 역사 다 기록됐지만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선별된 역사만을 우리는 계속 접하고 있는 건데 이 시사를 아예 우리가 좀 꼼꼼히 들여다봐서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았던 조명되지 않았던 역사들을 좀 살펴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원주 시사 꼼꼼히 다시 읽기 작업을 한번 좀 조심스럽게 해보면서 네. 근현대사를 좀 다시 한번 써보는 작업 우리 스스로라도 어차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그 한 줄에서 어떤 한 줄만 있더라도 거기서부터 또 그 가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진실화해가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원주 시사를 많이 참고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잘 알지 못했던 역사를 또 세상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그 단서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역사를 좀 취재해보는 다시 써보는 작업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 원주를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우리가 또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만들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교훈이라면 교훈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과거의 우리 아픈 역사이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현 시대 원주의 역사 바로 세우기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았던 나는 오늘 어제 원주와 만난다 코너였습니다. 저희 내일은 라이프스타일 에디터인 제가 또 오랜만에 매거진 W에서 무해빵집이라는 공간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조국인이 다녀온 맛집, 멋집 이제 빵집입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주변에 또
빵 좋아하시는 분들 내일 방송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원주하는 척 어디서 들을 수 있죠? 먼저 저 유튜브, 스포티파이,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애플 팟캐스트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취향과 여건이 맞는 플랫폼에서 들으시고요. 네, 매일매일 강원도와 원주 이야기를 올리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도 운영 중입니다.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오늘 166회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국인 전주였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